또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네. 오늘 좀 토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평상시부터 제가 좀 고민을 한 부분들인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저는 뭐냐면 이렇게 썩었는데 그러면 이제 출가성이 절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 생각에 왕따 할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그 관행은 안 따라가 버리고 해버리게 되면 저는 뭐냐면 출가하신 분이 진짜 나 원칙에 맞게끔 원칙대로 하면 그 사람이 왕따 당하지 않고 최소한 이렇게 끝까지 중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저는 기존의 법칙에서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제가자가 개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도화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진정 의미를 가진 사람이 진정하게 불교 내에서 해버리게 되면은 소수의 목소리로 끝날 것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주면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노후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대부분 아마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저는 뭐냐면 60, 70 힘이 있어 관계 없는데 내가 힘이 없었고 병이 떨어지게 되면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지한테 잘 보이거나 현재 어떤 그 성녀 라인에서 잘 보인 사람은 걔를 챙겨준대요. 챙겨줘가지고 저리 일로 와라 그래고 사람 붙여줘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근데 만약에 찍히거나 줄을 잘못 섰거나 해야 되면 그 사람은 이게 자기 혼자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이제 내가 어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 노후 부분들을 풀어야 되는데 노후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도 노후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아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노후 부분이 안 돼 있는데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의 노후 부분들을 보장해 주기도 또 좀 그렇고 그래서 하지만은 스님들이 내가 어찌 보니까 우리 한말 그러잖아요. 올바른 수행에만 전념해라. 수행에만 올바로 전념해야 하면 되는데 보니까 이 노후를 생각하면 자기 수행에만 전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들 같은 걸 만들어놔야 나중에 혹시 내 뒤를 좀 봐주고 나를 그 부분들이 때문에 저는 부패 구조가 돼 있고 왜냐하면 자성이나 왜 기준 사람들 다 따라가 버리면 내가 힘없고 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리라도 한 자리 좀 어떻게 줘가지고 어떤 뭐 주지라도 줘가지고 뒤를 봐준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정리를 하면 기존에 지금 조직 내에서 올바르게 하신 그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까 하고 두 번째는 노후 부분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건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아마 제 취지는 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에 대해서 승려의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문제는 박지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서 어떤 기본소득제, 기본 수행비 이런 거는 이선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것은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출가자가 원칙적으로 살게 되는데 왕따를 당한다. 근데 원칙적으로 사시는 출가자분들이 왕따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출가자 내에서. 다만 그분은 정치나 이런 쪽에 지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왕따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이렇게 왕따 당하시면 저는 그거는 제가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신도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스님을 제대로 외워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하나의 예로서 그러니까 뭐 단체 대표께서 사실 열심히 이제 변화를 추구해 오셨는데 이제 당연히 종단에서는
이 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 압력을 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거찬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우리 수준인 거죠. 근데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거의 문제를 보는 건 할 수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되면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 하나 만들어드리는 게 도대체 얼마나 비용이 든다고요. 그걸 못할까요? 안 하는 거죠. 관심을 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활동하는 거와 실제 내 주변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시청,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해 나가면 좀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보여지고, 승려 노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2008년인가 제 기억에는 승려복지법에 대한 위반을 제가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거, 지금 말씀하신 수행연금, 의료 생활비를 종단이 해결하는 걸로 해서 안에 잡았는데, 이게 이제 시행하기도 전에 이제 수행연금하고 주거는 없어지고, 의료는 이제 비선택적 급여는 빠지고, 이게 선택급여니까 그것만 종단에서 일부 보장하는 걸로써 재정을 이유로 들어서 바뀌었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스님들의 노예에 대한 이 기금 유성의 문제는 종단이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중앙이 뭐 200~300억 분담금 갖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추가한 곳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은 교구이잖아요. 추가본사. 거기서 시행한 여러 가지 지금 고정책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무능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교구 내에서의 나오는 재정들을 그런 쪽으로 공용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저는 충분하게 스님들의 노후 문제를 이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보여줄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성 문제는 시민청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현실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스님들이 내몰리는 수가 있죠. 지금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도와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개혁적인 의지를 이렇게 좀 펼쳐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그거는 뭐 좀 딱히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노후 문제는 아까 이제 박수가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교구본사가 주축이 돼서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비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 이거를 반드시 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을 들어서 국가기구,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이기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에 신부들이 자기 돈을 내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한 후에 연금을 좀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본당에서 은퇴한 신부에 대해서 거설을 마련해주고요. 또 퇴직금도 주는데, 거기다가 그게 이제 또 공제에 자기가 든 돈,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여기 들어가요. 퇴직금에, 퇴직연금에.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응급연금에서 응급 분담금 해가지고 목사들도 감리교 같은 경우 그렇게 자기 교회 수입의 1.5%를 적립을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받는데, 불교 조계 정도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어떤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그걸 얘기해요. 공제가 좀 필요하다. 그거를 정립하자. 그 전에 이제 하여튼 국민연금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들게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 드는 보조를 받는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쓴 것 같은데 36%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여기도 이제 제가 글에 썼는데, 불교사연구소에서 이제 말사주지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5천만 원 정도 미만의 이렇게 작은 사찰들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여기 이제 실려 있습니다. 지금 본사가 잘 나가는 수말사에 이제 자기 사람 심어서 그 사람들 돈 벌게 할 게 아니고 분담금 받을 게 아니라 그 진영을 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사찰 공용을 하고 전체 말사를 그래봐야 뭐 본사나 말사가 뭐 한 100개 정도 겁니다. 많아봐야 제가 공선사 같은 게 보니까 100개 정도 돼요. 그거 전체적으로 캐더리처럼 예산지침 내서 예결산 다 정확하게 하게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하고 또 그 수마사 같은 경우 지정을 하든 뭐 전체를 공용화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재원이 나와요. 그럼 그게 주지 소임 받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뭐 몇십억 이렇게 막 그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평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노인 복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선 문제도 화엄사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사찰을 지정을 했어요. 그 연로한 스님들이 거주하는 그 사찰, 그 말사를 그 암전 몇 개를 그런 식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뭐 장소가 없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좀 지으면 되는 건데 그 뭐 짓는 거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거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교구 공영제를 좀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걸 논의할 때가 좀 그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가 되면 그 교구 공영제를 해서 재산을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분배를 하면 적어도 자기 그 본사에서 출가한 사람들 그러니까 안거할 때 와서 이제 결기하고 이제 포사라고 그런 자기 소속 본사 소속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노후복지든 또 기초생활비든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들은 또 중앙에서 전체를 또 그렇게 컨트롤해서 모자란 부분을 뭐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영 대표님. 참 기나긴 세월 동안 개혁과 개선 방안을 많이 했는데 동업왕복도 많고 또 새로 바뀐 거 하나 없다고요. 그런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인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안과 개혁의 어떤 방도들을 내놔도 그것을 결정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구조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데 오히려 하나의 어떤 외부 어떤 개혁안이 나올수록 그 개혁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적폐의 법을 더욱더 공부해야 하는 게 지금까지의 불교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교구 공영제 뭐 다 좋은데 이것을 그 사람들은 뭐 생각도 안 해요. 그걸 법으로 입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박재현 발표자에게 질문 하나만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럴진데는 굳이 지금 우리가 조계종이 갖고 있는 기득권 내지는 삼국시대 이후로 한국의 모든 불교가 축적된 물적 토대를 다 고스란히 있잖아요. 물려받고 있는 게 조계종인데 거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도와 프로그램이 이거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건데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발표에 잘하셨어요. 박재현 우리 발표자가 고유의 사찰 개념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소한 확장하고 변형하는 과정. 그런데 굳이 기존의 사찰에 우리의 어떤 실천 그 어떤 장을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고 신앙의 장을 꼭 사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더욱더 좋은 얘기가 있어요. 다양한 속을 사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실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국가와 긴박돼 가지고 있으면서 긴밀하게 국가 예산을 받아먹는 것을 거의 90% 이상을 조계종이 먹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또 뭐 우리 보면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조계종 말고 다른 데서 하려고 해도 있잖아. 그게 안 나와.
어떤 다른 여차의 종단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의 어떤 법률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문체부에다 직접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시민사회 영역에서 필요한 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널리, 그건 어떤 또 조계종 사찰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사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만들어내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더 이상 조계종이 독점적으로 국가와 거래하는 그런 어떤 강한 고리를 끊어가는 그런 문화와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것은 이때까지 좀 그런 노력들은 했는데 좀 적극적이고 시민사회운동 차원에서 아니면 종교의 재가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이제 재가 영역도 많은 전문 인력들이 많이 형성이 됐고 또 이때까지 많은 어떤 방안과 개혁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점화하고 토착화하고 확산돼 나가는 이런 방법은 이제 꿈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한단 레이시가 이런 전환기 시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호스트 전략, 상파 전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비교해 빗대 보게 되면 제도 종교로서의 주교 종단이 지금 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도 종단이 급격하게 쇠하는 것들을 가능한 좀 막고 좀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기간 중에서 다양한 불교들이 실천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런 제도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불교들로 형성됐을 때 이 두 가지가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것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단체나 사람들의 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신대승 네트워크는 후자, 그러니까 대형 불교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집중해서 사람을 키우고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한국 불교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역할에 불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앞으로의 한국 불교 운동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같은 담론에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좀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이게 상당히 지금 부족하고 하나에 좀 몰입해도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도 많은 것에 영향들을 쏟아내면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거 싫어서 불교 자체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도 불교를 연착륙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분명 방향을 해서 가시는 것 하나의 길이고 그게 아닌 정토회나 다양한 지금 흐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불교를 제가 불교든 박강현 교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제가 유사한 운동을 통한 제가 중심의 불교든 아니면 저 신대승 네트워크 하고 신대승 불교든 이런 것들을 하는 다양한 하고자 하는 불교를 정립해서 그것을 일상 삶 속에서 꾸준하게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엮고 사람들을 키우고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5년, 10년간에 좀 이 불교, 한국 사회에서 불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말씀드리면 박경림 스님께서 이번에 책을 내셨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민사회 쪽에 와가지고 불교 시민사회라는 영역에 와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불교 집안 내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의된 게 없다. 그러니까 이론서로 나온 몇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게 천주교 사회 교리처럼 탁 정리해서 같이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걸 왜 안 하고 있지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불교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의 기본적 윤리가 뭐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걸 많이 받았거든요. 충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영역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건 누가 할 거냐면은 그런 마음을 내고 경험이 있으시고 하고 싶은 분들 중심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실천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천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나왔을 때 좀 불교는 조금 더 다양해지고 건강한 불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깐만요.
하나 그 공지사항 삼아 이제 박지원 대표님 답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의평화불교는 그 정당 바깥에서 우리가 청정한 불교를 만들자 해서 법회, 수행, 교리 이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올해부터 한 2, 3년간 목표로 삼은 것이 사회교리를 만들자.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보신 분 알겠지만은 실제 가톨릭 교리를 내가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했고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 4월 법회부터는 사회교리와 연관된 법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다듬고 또 저희가 이런 식의 포럼을 하면서 불교 사회교리서를 앞으로 2, 3년 안에 내려는 예정입니다. 네, 박경준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다른 분 질문 좀 양보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2월에 청년 퇴임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불교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무진애를 사실 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를 많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관념 이게 지금 너무 어떤 신비주의 또는 깨달음 지상주의 또는 기복불교 이런 데 지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게 좀 바뀌어야 돼. 우리 지금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가 사찰 재정 하는데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시주돈, 사찰 재정이라고 하는 그 재정의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그 상당히 서로 반대급부, 기복적인 거 또는 신비주의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우리 사찰, 우리 불교적인 삼보의 정제의 의미는 정말 이상적인 불국 정토 건설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가 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민사회 단체는 좀 반대하는 뭐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비전을 좀 제시해줘야 된다. 그런 비전에 따라서 그 원력이 있는 그런 돈들이 정제가 모여야 이게 불교가 발전이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도 굉장히 좀 단단해진 조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하나 좀 이렇게 딱 때리면 금방 깨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단단하고 좀 더 그런 쪽으로 가려면은 서로 좀 그 시민단체들 또 형제라고 할까?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 또는 불교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가는 아까 우리 박재현 선생님께서 그 대면 종교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인주의가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발만 넘어가면은 전부 개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자체 정비라고 할까?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강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좀 성공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삼보의 정제에도 좀 더 그 역동적인 그런 힘들이 실리지 않을까. 먼저 그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한국 불교의 큰 문제라는 생각 두석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9시 정각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 선생님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개혁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국정토 구현과 같은 우리 정의평화불교인데도 이제 이념 자체가 이 땅의 정토를 구현하자는 건데 그런 식의 강력한 비전을 갖고 또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운동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예전부터 이런 포럼들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호 방법들도 많이 해왔고 또 개혁 방안들이 많이
제시가 됐지만은 그것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실행이 되지가 불 꺼진답니다. 않았을 이제 변화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나오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